이 16장에서는 자본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오늘까지 오늘 앞부분에서는 좀 그 고전적인 이론,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글에는 그 고전적인 경제 이론과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최근에 나온 다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고전적인 이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무관련 명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 무관련 명제는 누가 창시했냐면 모딜리아니와 밀러라는 요 두 사람의 경제학자가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관련이 없다. 무엇이 관련이 없냐면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자본 구조가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게 무관련 명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자본 구조를 네가 경영자로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무관련 명제가 맞다면 사실 이 기업에서의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기업 재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는 맞아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현실에는 바로 이자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쓸 때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업의 관점에서 세금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제3자인 국가, 정부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매력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은 자본 구조에서 부채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림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노란색 선은 그 부채가 없을 때의 기업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을 때 우리 기업이 가지는 값어치인데, 이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의 실제 가치는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래 기업의 가치랑 이 늘어난 기업 가치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세금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자 절세 효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그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대한 빚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1달러의 자기 자본만 가지고 나머지 모든 금액을 부채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부채 비율을 99.9999%까지 올려야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그 자산분의 부채 비율을 해보면 한 40%, 50%, 60% 요 언저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까지 나온 이 장점 외에 무언가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 현실의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요 정태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를 늘릴 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부채를 낮출 때 좋은 점, 혹은 거꾸로 말하면 부채를 늘릴 때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바로 파산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파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원래 기업의 주인은 주주예요. 주주가 있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부채를 제공해준 채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경영은 주주가 임명한 경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경영자의 목표는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주가 경영권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해서 우리 돈을 못 갚았으니까 다 내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소유권이 주주로부터 채권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자는 고민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청산이 있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기업을 여기서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당신은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업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 순간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남은 자산을 죄다 팔아버립니다. 매각을 해서 팔아버리고 그걸로 얻은 돈을 기존의 이 채권자들한테 그나마 이거라도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서로 나누어서 뿜빠이하고 헤어지는 것이 바로 청산이 되겠어요.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은 채권자가 한 번만 살려드릴게 라고 하고 살려주는 겁니다. 기업을. 그 대신 기업이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부채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렇게 조건을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 채권자가 기업한테 100억 원을 빌려줬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기업이 이 100억 원을 갚아야 되는 때가 됐는데 돈을 못 갚고 예를 들면은 뭐 60억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40억 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파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죽이기로 하면은 이 기업의 나머지 자산을 몽땅 다 팔아서 뭐 이 현금이 60억이 있었다. 그럼 나머지 자산을 몽땅 팔아서 예를 들어서 15억 원을 뭐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은 65와 10억을 합쳐서 75억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원래 100억 원을 냈던 이 채권자들끼리 뭐 4분의 3의 비율로 적절히 가져가는 이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너네가 어차피 갚아봤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한 번만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이 100억 원이라는 이 금액 대신 예를 들면 이 100억 원을 깎아서 예를 들면은 80억 원으로 깎아준다. 그리고 기한을 뭐 3년 더 연장을 시켜준다. 아니면 100억 원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업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잡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다시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우리 대학교가 빠졌던 상황이 바로 여기에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차마 우리 앞에 영어 분반에서 그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환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올까봐 제가 그 얘기를 차마 못했는데 우리 명지 대학교가 빠졌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명지 대학교 자체는 괜찮지만 명지 대학이 속한 일종의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모회사인 모기업인 명지 학원이 이제 이런 문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청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구조조정이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재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얘네가 돈을 못 갚았다 라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 거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해산해서 돈을 있는 대로 다 내놔라 청산해라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채권자들이 봐주어서 살려볼 거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한 거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그 구조조정의 기회를 얻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 명지 학원이 다시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파산이 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완전히 소유권이 채권자로 넘어가게 되고, 설령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요한 이해관계자, 이 기업의 의사결정은 원래 주주를 위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부터는 채권자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원래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 파산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파산을 가면 주주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파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최대한 이 파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모두 이 부채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단점이 바로 이 파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파산을 초래하게 되는 이 직간접적인 문제점을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재무적 곤경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무적 곤경의 비용에는 물론 파산을 했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위험에 빠지게 돼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소송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법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지출이 생길 거다. 그리고 간접적인 비용들도 있어요. 파산에 가진 않았지만 파산에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이 지금 돈을 못 갚을 것 같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되면 다시 돈을 빌려서 그걸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했다가 그 채권의 만기가 될 때 새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 기존 채권을 갚고 이런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기업이 위험해 보인다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생기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제는 절대로 우리 기업의 돈을 안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위기도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간접적인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못 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전하려고 자동차를 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번 사면 뭐 물론 짧게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년, 10년 뭐 이렇게 더 길게 타는 사람은 15년까지 탈 텐데, 이때 내가 그 자동차 회사의 상황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A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동차 10년 동안 탈 차를 사는데 2년 후에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쌍용 자동차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인수가 돼서. 근데 그 전에 쌍용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쌍용 자동차가 재무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가 생기니까 더 압도적으로 그 시장의 점유율이 현대 기아 쪽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쌍용 자동차에서 차를 샀을 때 그 회사가 없어지면 그 후에 사후 관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애초부터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돈을 갚을 텐데,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날 텐데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소비자도 꺼리고, 그러면 매출이 줄고, 그러면 또 어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사들도 그런 염려를 할 거예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흔히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입 채무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음을 발행하고 이거를 뭐 한 달 후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위태위태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공급사들도 아 그건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무조건 현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거래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마찬가지로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이 한 가지 더 기업이 어려워지면 직원들도 동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취업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이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나냐면 일 잘하는 직원이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일 못하는 직원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이 기업에서 안 일해도 딴 데서 불러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뭔가 타겟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채가 늘어났을 때의 부정적인 요소를 반영을 하면 하나의 팽팽한 힘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 내에서. 부채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원인이 하나 있어요. 부채의 장점.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파산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단점이 서로 힘싸움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어우러져서 하나의 균형이 생기게 된다. 이 균형점을 우리는 균형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균형점이 존재하면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정적인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자본구조의 정태적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 기업은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 번째 장점, 부채를 늘어났을 때 장점, 절세 효과. 두 번째 단점, 재무적 공경의 비용.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비용과 이익이 일치할 때까지 자본 비용을 조절을 해서 그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의 자본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한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아까 봤듯이 요 노란색은 우리 기업이 부채가 전혀 없었을 때의 기업 가치. 그렇지만 기업의 부채가 이 X축을 따라서 늘어나게 되면 우리 기업의 가치가 그 파란색 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만큼 이자로부터 발생하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실제 절세 효과에 비해서 실제 기업 가치는 또 떨어지게 돼요. 다시. 왜 그러냐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 부채와 연관이 된 재무적 공경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부채가 늘어날 때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왜냐하면 이때는 장점이 크니까 적었을 때는 장점이 크니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곡선이 나오게 되고 이때에 어느 적절한 점을 우리가 잘 찾기만 하면 그만큼 딱 부채를 발행을 하면 우리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99%도 아니고 0%도 아닌 어떤 부채 비율을 가지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50%, 60% 이런 식으로 부채를 적절히 섞어주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자본구조의 정태적 이론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봤던 두 파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릴게요. 이 두 파이의 그림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냐면 기업의 가치는
관련이 없다, 자본구조와 관련이 없다라는 무관련 명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그림이었어요. 이 무관련 명제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요 파이의 크기 자체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것을 파이를 쪼개서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나 내나 먹는 것을 합하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가져가든 우리 채권자가 가져가든 어쨌든 우리의 투자자라는 한 그룹으로 본다면 둘이 가져가는 몫을 합하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적게 가져가거나 채권자가 많이 가져가는 것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이 두 파이를 통해서 보는 무관련 명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바뀐 그림에서는 파이의 크기를 바꾸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파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부채가 적을 때이고 이쪽은 부채가 많을 때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채가 적을 때는 우리 기업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텍스 클레임, 요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기업의 투자자들이 그 이익을 실현하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기 전에 제3자인 정부에게 뜯기는 돈, 삥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채가 적을 때 많고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효과로 인해서, 이자의 절세 효과로 인해서 정부에게 뜯기는 몫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부채가 적은 것이 좋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동전의 한쪽 면만 본 것이고 양쪽 면을 다 보자면 이제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뱅크럽시 클레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무적 곤경에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까지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적을 때는 그 재무적 곤경의 비용이 적다. 하지만 부채가 커지면 재무적 곤경의 비용이 커진다. 그러므로 이 하나는 부채가 적을 때 크고 하나는 부채가 많을 때 크니까 이 나머지를 우리 주주와 채권자가 가져간다면 주주와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디인가 뭔가 적절한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잘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것은 이 기업의 이 이자 절세 효과 상황과 뭐 요 재무적 공경의 비용들을 잘 생각해서 적절히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일종의 그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들은 어떤 논의를 토대로 하고 있냐면 이제 양쪽에 그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 부채를 늘리려고 하는 요인과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요인이 존재하고 그거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궁극의 기업 구조는 무엇이냐, 기업의 자본 구조는 무엇이냐를 고민하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은 몇 %의 목표 부채 비율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요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살펴볼 요 자본구조 우선순위 이론은 좀 전혀 색다른 이야기가 되겠어요. 좀 이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랑은 좀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본조달 우선순위 이론은 그 이름 그대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물에도 윗물과 차랫물, 윗물과 아랫물이 있듯이 이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선택을 순서대로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패킹 이거를 영어로는 패킹 오더 티오리라고 하는데 요 패킹 오더는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
사회에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걸 표현할 때 패킹 오더라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서민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귀족이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패킹 오더, 피라미드식의 패킹 오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조금 더 이 원래 이 어원이 나온 걸 따져보면 요 팩은 그 새나 닭 이런 애들이 그 먹이를 쪼아 먹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쪼아 먹냐면 얘네들이 막 그 전체를 다 보고 쪼아 먹는 게 아니라 마당에서 자기의 가까운 쪽부터 쪼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쪼아 먹으면서 이렇게 가요. 가까운 쪽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먹는 그 먹이를 먹는 걸 보면은 가까운 쪽부터 실행을 해서 천천히 점점 더 멀리 이렇게 순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따와서 요 우선순위를 표현할 때 요 패킹 오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기업은 돈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래도 일단은 돈을 외부에서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그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냐?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라. 네가 작년에 물건 팔아서 번 돈 있지? 그 이익 잉여금으로 해결을 해라. 이게 가장 베스트 옵션이 됩니다. 두 번째,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외부로 눈을 돌렸다면 그래도 자기 자본보다는 부채가 좋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식을 발행하기보다는 채권을 발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으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확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조달 우선순위 이론의 결론은 다시 한번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다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나으니까 부채가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 가상에 두 기업이 있어요. 주식회사 좋은이 있고 주식회사 나쁜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주식회사 좋은은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반면에 주식회사 나쁜은 좀 안 좋은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은 그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전형적인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의 문제인데, 모든 투자자들이 아주 좋은 기업만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일반적인 투자자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성과가 더 좋은지, 어떤 기업이 성과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 좋은과 나쁜이 각각 동일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자기네는 남는 현금은 없지만 만약에 얘네가 100 밀리언, 그러면은 1억 달러를 외부에서 빌릴 수 있다면,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거를 투자로 써서 뭔가 이익을 추가로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회사 조은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조은의 자산가치는 나쁜의 3배입니다. 그래서 150의 자산가치를 현재 가지고 있고 나쁜은 150밖에 안 되는 작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성과도 달라요. 동일한 금액을 투자를 받아서 한다라고 했을 때 조은은 그 100에 더해서 추가로 20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은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10밖에 창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조은이 진짜 좋은 애고 나쁜이 나쁜 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예상만 하고 있어요. 이 산업에서 이 두 개의 기업의 자산가치의 평균은 100억입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100을 받았을 때 얘네는 평균적으로 15만큼의 이익을 창출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얘네가 투자를 받으면 100이었던 이 기업의 가치를 215까지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5 해서 215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외부의 자기 자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주주들이 있는 데에 더해서 새로운 주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주주들, 이 투자를 받기 전에 주주들은 원래 자기네끼리 합치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분은 깎이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의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지분을 주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외부의 투자자들은 최소한 이만큼을 받아가려고 할 거예요. 야, 너희가 평균적으로 원래 지금 너희의 기업 가치는 원래 100이었어. 근데 우리가 100만큼을 투자해줬고 그 결과 너네가 이익을 창출해서 기업 가치가 215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새로운 기업 가치 215 중에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 100만큼은 우리의 몫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215 중에 100, 그러면은 46.5%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3% 정도는 이제 기존 주주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의 몫은 희석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희석이라는 말은 지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몫이 줄어들었다. 이 희석은 보통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물에 어떤 용액을 타면은 용액에 물을 타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용액의 농도가 낮아질 때 이것을 희석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것을 따와서 재무에서는 희석을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발행된 주식의 숫자가 적으면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경영권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주식수가 늘어나고 늘어나면 이제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 몫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을 희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희석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식을 새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46%의 주식을 줬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100% 받던 것을 이제는 53%만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 조은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얘네는 투자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있냐면 실제 얘네는 150짜리였고 투자를 100을 받으면 250, 그리고 거기에 이 투자를 받아서 20의 추가적인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150 더하기 100 더하기 20 해서 27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270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46%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몫이 돼요.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의 몫은 53%밖에 안 된다. 그래서 270을 된 이 새로운 기업 가치에 대해서 53%를 가져오게 되면 이 기존 주주들은 144 정도를 가져가는 셈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기 전에 얘네는 이미 원래 150짜리 기업이었어요. 근데 투자를 받았더니 오히려 원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예요. 나눠주느라.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내가 기업을 투자를 받아서 늘 키워서 50%만 가져가느니 그냥 안 키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 주주들은 투자를 안 받고 죄송합니다. 외부에서 투자를 안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납분의 케이스인데 얘네는 상황이 다릅니다. 납분은 원래
기업 가치가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투자를 받으면 그것을 16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0으로 늘렸을 때 얘네가 기존의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마찬가지로 50%, 그러면 160에 53% 해서 86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50을 그대로 온전히 자기네끼리 가져가는 것에 비하면 36 정도 더 늘어난 결과죠. 그러므로 주식회사 납분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더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식회사 좋은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식회사 나쁜이 나쁜 기업인 것을 모르더라도 이 두 기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투자를 한다, 안 한다, 두 가지가 있을 때 얘네는 안 한 거예요. 반면에 나쁜은 투자를 한다, 투자를 안 한다. 이제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투자를 받는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할 때 나쁜은 투자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하는 짓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네의 진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더라도 얘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우리는 얘네의 상태를 거꾸로 추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두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주식회사 납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두 기업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식회사 좋은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 그러니까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식을 발행했다 라고 하면 그날부터 주가가 폭락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왜 주식을 발행했을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돈이 많고 건실하고 잘 나가고 있었다면 굳이 야, 우리 몫을 나눠줄게 라고 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희석이 되려고 했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주식을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되겠다, 돈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얘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 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이 기업의 주식은 이제 값어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효과를 이제 우리는 경제학적인 표현으로 시그널링, 신호를 보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한 행동을 잘 관찰하면 무언가 걔네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부채가 많은 기업이 기업 가치가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 원래 그 고전적인 경제 이론의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보니까 부채가 적은 기업이 오히려 수익성이 좋더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인과관계가 이제 잘못 써인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부채가 적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돈이 금방금방 생겨요. 그래서 굳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도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만약에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괜찮은 상태라면 굳이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말자.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자. 근데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자기 자본만은 쓰지 말자. 그럼 자기 자본을 안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조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1번, 2번, 3번의 순서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그러면 자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요 자본 조달 우선순위 이론에 따라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아까 살펴봤던 이 고전적인 이론들은 그 이상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한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전체적인 시야를 살펴봤을 때 우리 기업은 최적의 의사결정, 최선의 의사결정은 바로 요거야. 그래서 부채 비율을 30%로 해야 돼. 40%로 해야 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본 조달 우선순위 이론에서 보는 기업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는 그때그때의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을 할 뿐이에요. 마치 그 모이를 쪼아먹는 이 닭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만 하면 되지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요 자본 조달 우선순위의 그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중에서 정태적인 이론은 무엇이냐? 무언가 우리가 자본 구조를 어떻게 잘 조절하면 그게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정태적 이론이고,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부채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요 자본구조의 정태적 이론입니다. 반면에 자본구조 우선순위 이론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못 보는 그런 일종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얘네는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설명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 부채 비율이 있겠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추구를 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주식을 발행해야 되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우선순위 이론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